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SMAT 모듈 C 파트 4의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수업 중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서비스 인력 선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의 서비스 인력 선발은 파트 4에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실 꾸준히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인력의 모집 방법과 면접 유형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인력 모집 관리의 의의를 이해하고 고용 형태와 인력 수급 방법에 따른 모집 방법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 인력 선발 관리의 의의를 정확히 학습해 볼 예정이고요. 면접의 목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면접의 유형별 특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은 고용 관리의 출발점이자 인사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모집은 조직에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으로 선발을 전제로 실제적인 인력을 조직으로 유인하는 과정입니다. 모집은 또 선발 비용을 높게 할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고용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집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 직원, 비정규 직원, 기타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 직원은 뭘까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해요. 지휘나 종속관계가 동일하고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입니다. 비정규 직원은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기타 직원으로는 용역 직원이 있고요.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용역 직원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맺고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고요. 파견 직원은 파견 사업주가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위해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파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의 지시 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모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의 정규 직원이 아니라 이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파견 근무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근데 나의 고용 회사는 다른 회사겠죠. 이 호텔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고용 형태가 또 늘어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인력 수급 방법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다빈도로 출제되네요. 막 노랗고 빨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 기출문제에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내부 모집 뭐예요? 조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기록 이런 걸 활용해서 적합한 인물을 모집합니다. 조직 내에서요. 추가적인 홍보 활동이 불필요하죠. 그리고 직원한테 해외에 파견 근무하는데 밖에서 사람 뽑지 않고 내부에서 뽑는데, 아니면 이번에 어떤 걸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사람을 뽑는데 내부에서, 이런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전직이나 직무 순환, 추천, 사내 공개, 모집제도, 관리자의 목록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모집하는 걸 내부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부 모집은 뭐예요? 외부 인력 시장을 통해서 선발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집 방법은 광고, 추천, 직업 속에서 인턴 사원제, 실습 제도, 채용 박람회, 취업 설명회, 추천, 자발적인 응모,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내부 모집의 장점.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죠. 업무 능력도 받고, 인성도 받고, 근태 상황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요. 재직자의 개발 동기 부여와 장기 근속 요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간대. 그럼 내부 직원들도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훈련과 조직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죠. 특별히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되고요. 직무 교육만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속한 충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인력 구직 사이트에도 다 유료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고요. 성장의 정체기에 내부 충원은 재직자의 직장 안전을 좀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내부 모집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외부 모집의 장점은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견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연쇄 효과로 인한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성장기의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죠. 내부에서는 사실 자기가 이미 맡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면 외부에서 당연히 채용해야겠죠. 경력자여 채용 시 직무훈련 비용이 절감됩니다. 보통 요새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추천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신입사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기업의 급격한 전환기에는 외부 충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점이었고요. 단점 한번 알아볼까요? 내부 모집의 단점. 성장기 기업은 유자격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어요. 있는 사람들로 그냥 버텨왔단 말이죠. 자, 내부 충원은 조직 내부의 이동, 연쇄 효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공정성 논란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조직 내부의 정치와 관료 제도로 인해서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막 권력이 지금 센 분이 미는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실력은 B 파트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데 이런 얘기들 우리 주변에서 조금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고용평등법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외부 모집일 때 단점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 및 비용, 충원 비용이 소요돼요. 그 다음에 선발 점수와 입사 후 성과 간의 불일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을 그 잠깐 보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어 점수가 높습니다. 영어 점수가 높은 것과 영어로 무언가를 문서를 잘 만드는 것과 이런 또 능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어로 보고서나 제안서를 쓰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점수와 상관없이 업무에 배치됐을 때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재직자의 사기 저하가 있죠.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되다 보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의 급여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차근차근 올라왔던 기존 재직자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단점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 100%의 만족을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직장이나 아니면 직장이 없으시다 그러면 어떤 거든 우리 조직의 문제들에 맞는 것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관리 중에 인력 수급 방법에 따른 분류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개념 정리 이해해 주시고요. 장점과 단점 꼭 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례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일반형 문제가 늘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응용해서 내는 문제를 사례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A회사 마케팅 1팀의 팀장과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 같은 것들로 좀 응용 문제가 출제됩니다. 마케팅 1팀이 계획하고 있는 팀원 모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팀장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팀이 맡은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다들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을 신규로 충원할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합니다. 직원 1위, 제 생각은 외부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법보다는 회사 내부의 옆본부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직원 2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 3팀의 김 과장 같은 사람은 기존에 저희 팀 업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훈련과 조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2번 시간 비용 및 충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3번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4번 재직자의 개발 동기 부여와 장기 근속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요. 5번 조직 내부 이동의 연쇄 효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건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부 모집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시간 비용 및 충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외부 모집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마케팅 1팀이 계획하고 있는 방법은 내부 모집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충원과 충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대화를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발 관리 한번 볼게요. 조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지닌 사람에게 조직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모집 및 선발은 인적 자원이 조직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자, 선발 절차의 첫 번째, 지원해야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하냐, 우편으로 하냐, 뭐 이런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예비 면접이 있습니다. 선발 과정의 초기에서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단계이고요. 자, 3번, 입사원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선발 시험이 있다면 필기시험이나 적성검사 같은 거 하겠죠. 그리고 직무 관련 부서에 1차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원조회나 이력사항 사실 조회 같은 거 하고요. 자, 여기까지 다 통과됐으면 신체 검사하고요. 최종 면접 봅니다. 취업 부분이 감독자에서 최종 선발하고요. 합격 발표합니다. 합격 발표 끝나고는 어떻게 해요? 직무 연수 교육이나 부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선발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필기시험, 영어시험, 전공시험, 상식시험, 한자시험 같은 거 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직업군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대 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곳에 가려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어도 모집 요강이 떠 있어요. 그러면 모집 요강에서 요하는 기준, 자격 기준을 명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토익 점수가 필요합니다. 토익 몇 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이력 관리에 뭐가 있을까요?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거에 상응하는 영어 점수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필요하대를 봐야겠죠. 누군가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모집 요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뭐 한국사가 필요하대 1급이 그럼 한국사 시험을 해놓으시고요. 그걸 좀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라고 우왕좌왕하시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는요. 어떤 직무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인으로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성격적인 기질을 측정합니다. 만약에 대면 서비스를 하는 직군에서도요. 대면 서비스가 막 굉장히 고객 응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은 고객이 창고에 와서 하는 민원이 적은 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호텔에서 근무를 할 때도 다 접점 서비스 고객만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텔의 업무 중에서 백오피스에서 하는 업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랑 맞다 안 맞는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업무 중에서도 어떤 업무가 좋을지를 좀 고민해 보셔서 준비 과정은 동일하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검사 하게 되고요. 지능검사 하게 되고요. 이게 모든 회사가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선발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측정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 검사를 해요. 개인의 어떤 직무 유형을 이 사람한테 주면 적합한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선발 기준 자 볼까요? 자, 교육 수준. 뭐 교육 수준을 따지는 곳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력이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특성 같은 것들 보겠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특성, 연령, 성별, 적성, 결혼 여부 같은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이런 선발 기준을 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은 적어두지 않으시고요. 예를 들어 뭐 정말로 성별이 꼭 중요한 파트예요. 남성분을 뽑는 파트면 거기다 남성분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여성분을 뽑는다 그러면 여직원을 뽑습니다. 남직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연령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20대부터 39살까지만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서비스 인력을 선발할 때 예측 타당성이 높은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측 타당성이 높은 선발입니다. 입사 후 수행할 서비스 직무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2번 입사 후 서비스 직무 성과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3번 서비스 기업의 문화에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였다. 4번 입사 후 1년 이내 이직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5번 서비스 기업의 인재상과 어울리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입사 후 서비스 직무 성과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였다. 자, 선발 도구가 입사 후 성과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였다면 선발의 예측 타당성이 높은 거죠. 그죠? 1번은 선발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3번, 5번은 인재 선발 방침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4번은 잘못된 선발의 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발 기준도 나왔고 선발의 종류도 딱 나왔어요. 이제 면접 보게 됩니다. 면접의 목적은 뭘까요? 응모자가 기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입사해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응모자의 사고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거고요. 성격이나 태도가 직무와 조직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요, 상식과 전문 지식의 평가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응모자의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뭐 대학을 입학할 때도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보기도 하고요. 회사에 입사할 때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자원봉사를 하러 가서도 보기도 하고, 면접은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선생님도 어떤 것에 선발할 때 평가위원이 되거나 뭘 할 때도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내고 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이라는 목적은 이 사람이 우리 업무와 함께 했을 때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 유형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적 면접이 있고요. 정형적 면접, 비지시적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이 있습니다. 자, 계획적 면접이 있습니다. 심층 면접 또는 행동 면접이라고 하고요. 잠재적인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면밀히 찾고자 하는 유형입니다. 자, 정형적 면접은 그냥 구조적 면접 또는 지시적 면접,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미리 질문의 내용의 목록을 준비해 두고요. 면접자가 차례대로 질문해 나가는 면접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질문을 하면요, 모두 다 답안지를 외워온 것 같이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직무기술서의 기초로 하는 내용이니까요. 비지시적인 면접은 피면접자인 지원자에게 최대한 의사표시의 자유를 주고요. 그 가운데서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면접은 개인적인 압박감을 많이 주는 특수한 직장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사실 압박 질문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면접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그게 또 성향상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기응변에 대한 것들의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면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해서 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신입사원이면요, 신입사원에 맞는 패기를 보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뭐 성실함, 응하는 태도, 애티튜드를 보겠다는 거지,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의껏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압박 면접 엄청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대답을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기업에서 뭐 바라는 인재상과 조금 맞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적이고 피면접자를 무시하여 좌절하게 만드는 감정적 안정성과 좌절에 대한 인내성을 관찰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인신공격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면접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피면접자를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면접이라는 것이 있는 조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으니까요. 내가 어딘가로 가는데 어떤 면접이 있다더라 이런 걸 좀 확인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널 면접은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피면접자를 면접하는 방법이고요. 면접 후에 피면접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1번 참가자 어떠셨어요? 뭐 이건 어떠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평가를 좀 가능하게 하는 면접 유형입니다. 그래서 면접 유형의 5가지, 계획 면접, 정형적 면접, 비지시적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 5가지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자, 이렇게 또 사례형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은 S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실시한 면접 사례입니다. 이 면접의 유형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아 30대 초반에 은행 지점장에 올랐던 P씨가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한국에 왔던 차에 국내 증권사인 S사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한 면접을 하였어요. 미국에선 잘했을지 모르지만 한국 시장이 호락호락할 것 같으냐? 왜 외국계 은행도 많은데 국내 증권사인 S사에 입사하려 하였느냐? 한국에 쉬려고 온 거 아니냐? S회사의 면접관은 상기와 같이 매우 곤욕스럽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만 한 후에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면접을 끝냈습니다. 이건 어떤 면접일까요? 패널 면접, 심층 면접, 구조적 면접, 스트레스 면접, 비지시적 면접. 찾으셨죠?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으시죠, 여러분? 문제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네, 스트레스 면접이고요.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주로 어느 곳에서 그러냐면 사람을 대면으로 상대해야 되는 곳,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높게 평가돼야 되는 곳 같은 데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좀 부여하고 이 사람의 대응 능력을 좀 봅니다. 사실 실전은요, 저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면접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사례 면접 방법은 공격적이고 피면접자를 무시하여 좌절하게 만들어 감정의 안정성과 좌절에 대한 인내성을 관찰하는 등의 평가 방법으로 스트레스 면접에 해당합니다. 선생님도 그 모 호텔에 입사할 때 그때 선생님은 굉장히 어렸을 거잖아요, 여러분. 입사할 때인데 7분이 면접을 보셨는데 이런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지원자들한테는 막 호텔의 뭐 유니폼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라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갑자기 결혼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서 순간 너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계속 웃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마 웃으면서 결혼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혼자 대답하면서 선생님도 좌절감을 느꼈죠. 나 떨어졌구나. 다른 애들한테 되게 막 멋진 질문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질문 안 해서 난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엄청 떨었는데 난 떨어졌구나. 근데 면접을 그냥 재밌게 잘 보고 나가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는 선생님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어떤 면접의 유형이었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그 뒤로 받은 질문도 되게 난감했습니다. 뭘 제일 잘합니까? 이래서 뭘 잘하지?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웃는 걸 참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분이 서비스맨이 웃는 거 잘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떨어졌구나. 그랬는데 합격자 발표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미 떨어졌어. 이랬는데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마 스트레스 면접을 주시지 않았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SMAT 공부하면서 이거 왜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현장에도 있어보고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서비스 강의를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나가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론으로 정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서비스를 산업으로 이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는 거였는데
당연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이유를 이론으로 정립해서 이론도 알고 조금 더 보다 넓어진 나의 지식에서 그걸 실천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SMAT를 공부하는 거고요. 서비스 경영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격증 따기 너무 귀찮은데 이거 왜 따라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알아가겠다. 학문적으로 사실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게 서비스 산업인데요. 우리나라는 조금 서비스업 자체가 하대되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멋진 서비스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4의 서비스 인력 개발 관리 진행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서비스 직무 평가 및 보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